저금리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됐는데 어떻게 되냐 40년 동안 지속된 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잠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석이라고 하고요. 얼마 전까지 SK증권에서 자산 전략 팀장을 하다가 이제 업라이즈라는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로 있으면서 사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게 됐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종목 찍어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그거 아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거고, 그냥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을 어렵고 투자도 어려운데 지금도 막 여전히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투자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냥 막연히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면 워낙 알고 기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함께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뛰어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효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사님 채널을 봤는데 11월 달에 이제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업계에 계셨을 때 좀 유명한 그런 애널리스트이셨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으로는 또 이해관계가 없으시다 보니까 또 이제 진솔하고 좀 솔직한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좀 기대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아예 없진 않고 어딘가에 있겠지. 이해관계는 있는데 근데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회사에 혹시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말은 좀 하고 싶어도 좀 하지 말까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뭐 별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사실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이제 좀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너무나 지금 저금리였잖아요. 거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저금리였다가 또한 2016년, 2018년까지 잠깐 올렸다가 또 코로나라는 그런 악재를 맞으면서 다시 또 제로금리 그런 상황으로 돌아갔는데,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이 글로벌 경제가 거의 뭐 10년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 저금리로 유지가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1970년대, 80년대 얘기부터 하죠. 왜냐면 그때가 금리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 저금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인 게, 1990년대 IMF 끝나고 나서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와, 이거 엄청난 저금리다 그러면서 금리가 어떻게 10%가 안 되냐면 이런 얘기. 상상할 수가 없네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지난 40년 동안 계속 저금리였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낮아졌으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금리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금리, 익숙해진 저금리에 2008년 위기 이후로 미국에서 금리가 제로에서 조금 기껏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제로, 그 구간만 저금리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데, 사실은 198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금리가, 1980년대는 미국 10년물 금리 20%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림을 그려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계속 내려서 지금의 이제 이 금리가 나온 거니까 저금리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됐는데 어떻게 되냐 40년 동안 지속된 거죠. 길게 보면 40년이다. 그쵸. 특이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끌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가 걱정되면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가 걱정 안 되면 금리를 내리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죠. 금리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도 있고 디플레이셔너리한 환경도 있는데, 이 디플레이셔너리인 환경이 일시적으로는 얘가 이기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은 계속 얘가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싸움에서보다는 더 이기니까 여기 더 낮아지고 네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전히 지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 거냐 혹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는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진짜 이제 끝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려면 아예 이게 끝나야 되는 거죠. 디플레이션 그렇죠. 압력이 끝나고 네네.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이기는 그 게임의 판이 40년 동안 누적된 힘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까지 될 거냐에 대한 질문이 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궁금한 거는 그 디플레 압력이 그렇게 센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뭐 인구 구조의 문제, 고령화, 네네. 일을 안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고 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는 특히나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는 좀비 기업하고 유니콘 기업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비 기업하고 유니콘 기업이 뭐가 왜 그러면은 좀비 기업은 여전히 많은 공급 과잉 네. 산업들. 그러니까 석유 유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지금 이제 70불 수준인데 유가가 지금 공급 과잉이냐 아니면은 공급 부족이냐 생각해 보면 공급 과잉이에요. 왜냐면 여전히 네.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감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산할 폭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얘기고 네네. 공급이 이만큼 남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감산폭을 줄여가지고 나중에 생산할 만큼 생산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이고 그러면 화학 그런 업체들, 철강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다 어떻게 되냐? 공급 과잉인 거죠. 예, 여전히. 그래서 이게 지금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공급 과잉 산업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디플레이셔너리한 압력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사님도 네네. 보면은 네. 내가 기존에 이제 뭐 교육 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교육을 하려면 네. 여기서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뺏어오려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쿠팡이 될 거고 네네. 이런 기업들이 다른 데서 MS,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그렇죠. 없어요. 가격 후려치는 게 가장 크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가격을 낮추는 애들인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을 낮추는 애들한테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나오는 모든 비즈니스는 다 가격을 낮추는 영향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니콘 기업과 좀비 기업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누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양극화의 문제는 태초부터 시작됐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네. 글쎄요 그 말이 맞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양극화의 문제도 디플레이션 압력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의 부를 여기다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늘어보면 한 45% 정도의 부를 1.3%가 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55%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부를 다 합쳐봤자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양극화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심화됩니다. 미국 주식 많이 오르면은 우리도 투자 많이 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 벌어가지고 하면 100만 원 벌지만 그렇죠. 뭐 1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조를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규모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가진 자들이 더 가진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지만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도 여전히 심화되고 있죠. 근데 양극화의 문제가 왜 디플레이셔너리 압력이냐? 그냥 이건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열기를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소수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반 범용 제품들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도 역시나 디플레이셔너리한 압력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디플레이 압력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압력들이 40년 동안 누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도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그 잠재 성장률 자체도 계속 낮아지고 네. 성장률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말이 있잖아요. 제일 이기기 힘든 상대는 어제의 나다. 아. 경제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경제 규모가 11대가 보다 100일 때 더 성장하기가 어렵죠. 성장률이 높아지기가 맞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럼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성장률이 낮아지면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금리를 올릴 수 있나?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가 커지는 것 자체가 디플레이셔너리한 압력이 되기도 하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인플레이션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그린플레이션. 그래서 ESG로 가면 생산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급 과잉의 이슈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산업으로는 돈이 안 들어가고 투자가 안 들어가서 캐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은 꽉 차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급망 이슈가 있죠. 네네. 공급망 이슈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저기서 막 꼬이기 시작하고 여기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임금인데 임금 상승률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인플레이셔너리한 압력인 거죠. 네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목전에서 보고 있는 현상들은 특히나 지난 8월 이후로는 인플레이션이 우세한 환경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아예 그럼 죽어서 얘가 다운당해서 다시는 회복을 못할 정도냐? 그러면 이게 여기 왔다가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기간이 꽤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내년을 전망을 해보면 내년의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떤 형태로 진정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의 화두가 인플레이션이고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한다 이런 이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약간 우려한 것보다는 약간 좀 늦게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든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지금의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간 좀 과도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게 네.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정될지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가 좀 없어서 다만 이제 연준의 행동이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연준의 이제 뭐 논문이 됐든 자료가 됐든 이런 걸 참고해 보면 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금융위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랑 싸웠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없는 거야. 40년 동안 싸우는데 없으면은 이거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인플레이션은? 네네. 죽은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끝난 거 아니야? 네. 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인플레랑 싸우지 말고 디플레랑 싸우자. 오히려 이제 디플레랑 싸워서 디플레가 오려면 디플레 맞고 디플레가 올라오면 디플레 막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꾹꾹 가격을 누르는 거였다면 네네. 가격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계속 받치는 것만 우리가 하자.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내린 그 연준이 이렇게 되는 걸로 대전환이 일어난 게 저는 작년 8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연준에서 들고 나왔던 게 뭐냐면은 AIT,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들고 나와서 야, 물가가 한 번 2% 올라갔다고 해서 금리 올리고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4년 평균 혹은 8년 평균까지 봐서라도 그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할 거야. 네. 왜? 인플레는 내가 생각할 땐 죽은 것 같으니까. 40년 동안 했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죽은 것 같으니까 할 거야. 라고 할 만큼 충분히 부양적인 정책을 쓰고 나서 이게 너무 심각해질 때쯤까지 놔뒀다가 어차피 이제 빠질 거니까. 네네. 어차피 가격이 빠질 거니까. 네. 가만 놔두면 빠지는 거니까. 네네. 그때 되면 다시 받치는 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8월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작년에 했던 생각이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진작에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었죠. 파월이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노동절을 전후로 해서 나온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고 파월이 진짜 놀란 것 같아요. 실제로 놀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죽은 거 아니었나 보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벌떡벌떡하지? 네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지만 계속 이렇게 한다고만 얘기하니까 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경향이 있으니 이제는 내가 인플레이션도 잡을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네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딱 바뀐 겁니다. 이제는 막 누르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비춰지기에는 1년 만에 무슨 뭐 대전환을 했다가 또 뭐 바뀌고 막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그런 현상이고 연준도 지금 되게 당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으니까 좀 더 지켜보긴 지켜봐야겠네요. 네. 약간 좀 상황에 맞춰서 사실 인플레이션 이거 보니까 거의 뭐 30, 40만 원 최고치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게 40년 년의 네. 최고치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쵸. 고점이 1980년이었으니까 네네네. 딱 40년이에요.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이었었고 80년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길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플레 압력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뭐 부의 양극화 그 다음에 그런 좀비 기업과 유니콘 기업의 양산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끊어질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좀 뭐 굳이 그렇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굉장히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지는 않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 몇 프로 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과정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과정이라서 이게 네. 어떻게 진정되는지를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제풀에 죽는 경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가 네. 연준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럼 인플레이션 잡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제풀에 그냥 꺾이는 경우. 네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년에는 시장이 뭐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식을 되게 많이 붙이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연준의 그 이사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켓에서 생각하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서베이 해가지고.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시건 대학교 같은 데서 물어보는 거죠.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서베이를 통한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연준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바꾸는 거는 금리를 통해서도 있지만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뭐 인플레가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채권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그걸 우리가 팁스라고 얘기해서 네네. 인플레이션의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네. 물가가 올라가면 내가 금리 더 줄게 네. 하는 채권이에요. 네네.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 새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인플레 더 갈 거 아니? 연준이 바뀌었잖아. 바뀐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너 물가 연동제 계속 살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어차피 연준은 못 막아. 그러면서 물가 연동제에서 막 산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안 낮아진 거고 만약에 연준이 저렇게 진심으로 나와? 그럼 잡히겠지. 그럼 난 물가 연동제를 뭐하러 사? 인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잡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내년 갈 때까지 인플레이션 제풀에 죽는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네네. 두 번째는 그렇게 안 잡혀가지고,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이 내년 1분, 1월, 2월, 3월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둔화되겠죠. 제가 드리는 표현은 짜장면 가격이 10,000원 하던 게 20,000원까지 가면 월급이 2배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그걸 다 먹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냥 덜 먹든가 안 먹어야죠. 참아야죠. 그럼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고 거기서 오는 경제의 약간 둔화 현상, 네네. 뭐 소프트 패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년에 뭐 상반기 때 잠깐 좋다가 많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수요도 줄어드는데도 물가는 안 내려가. 이게 이제 공급망 이슈가 결국은 해소가 안 되고 네. 오미크론 변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물건을 못 만드니까 물건 가격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금리를 어떻게 해서는 올리려고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그 물가는 잡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빠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아주 안 좋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간 좀 혼란스럽군요. 네. 네.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알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 상황을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팁스, 물가 연동체, 그 발행 거기에서 이제 금리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시장을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내년은 더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더 심해질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수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이미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랑 또 그린 인플레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 그린 인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 뭐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사실상 그런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약간 좀 구조적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것이 ESG라고 해서 아무래도 뭐 환경, 뭐 지배구조,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엮어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글로벌 운용사들이라든지 여기저기에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 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체감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뭐 그래서 뭐 환경 관련돼서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냐, 실적이 뭐 좋냐. 근데 그런 거 봐서는 딱히 체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ESG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올해 말씀 많이 드렸고, 네. 이제 시작을 할 때 E는 뭐 환경이고요, S는 사회입니다. 네네. 그리고 G는 이제 지배 구조예요. 네네.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기후 위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만약에 기후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ESG 투자해봤는데 돈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발버둥 중에 하나가 ESG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쉬워요. 네네. 그럼 기후 위기 다 아는 거 아닌가? 뭐 다 알잖아. 심각하다며. 네네. 그 끝. 이러면 안 되고요. 진짜 얼마나 심각한지를 숫자적으로 체감시켜 드리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가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제 발표한 2019년에 발표한 숫자입니다. 첫 번째 숫자가 1.5도씨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산업혁명 이후로 네네. 지구 온도가 1.5도씨 이상 넘어가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막자라는 네. 게 첫 번째 숫자입니다. 네네. 근데 1.5도씨 올라가면 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구 온난화? 일단은 바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작용은 뭐 이렇게 예측이 안 된다? 누가 왜 1.5는 누가 정한 거고 뭐 왜 그런 거지?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볼펜심을 열어보면 그 볼펜 뚜껑을 열어보면은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프링을 살짝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용수철이니까. 네. 복원력이라고 하죠. 네네.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세게 잡아당기면 네.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늘어나 있겠죠? 돌아가질 않아요. 네. 지구의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온도도 더워져요. 그러다가 빙하기 오면 다시 추워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네네. 복원력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1.5도씨 넘어가고 2도씨 넘어가게 되면 복원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마치 야 우리 지구 탄소 중립해가지고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좋은 세상을 줘야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 온도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네. 뭘 그렇게까지 다시 어떻게 하다 보면 돌아갈 수도 있겠지. 뭐 네가 어떻게 한다고. 근데 이제 얘가 말씀을 드리면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산화탄소를 그 바다가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70%를 바다가 흡수합니다. 네. 근데 혹시 따뜻한 콜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따뜻한 콜라요? 따뜻한 콜라. 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맛이 없잖아. 왜?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네네.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해요. 아.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다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합니다. 뱉어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가 어느 순간 이상 되면 걔네들이 이산화탄소 배출하기 때문에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숫자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5기가톤을 줄여야 돼요.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네네. 19년부터 줄여야 되니까 25기가톤을 줄여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56기가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줄여야 되죠. 네네. 근데 절반 정도 줄이기 위해서 2019년에 추정한 당시에 줄여야 되는 그 속도가 7%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7% 이상씩 줄여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안 줄였잖아요. 올해도 하나도 안 줄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2022년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3년 동안 안 줄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되냐? 한 15% 정도 줄여야 됩니다. 매년. 그래야 25기가톤을 줄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야 1.5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 근데 얼마나 이게 7%? 15%?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네네. 경제가 마비가 됐죠. 그렇죠. 활동을 안 하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었죠. 여행을 아무도 안 갔잖아. 공장 문도 닫았잖아. 그럼 많이 줄였겠죠. 11%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15%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5% 줄였다 치고 25기가톤을 줄였다고 치면 괜찮아지는 건가? 25기가톤을 줄이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북극하고 남극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녹지 않은 얼음이에요. 네. 한 번도 안 녹았어. 80만 년 전부터 안 녹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막 시조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룡 막 이런 것도 다 같이 얼어 있어요. 꽁꽁 얼어 있는 거죠.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네. 놀랍게도 거기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구동토층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약 1672기가톤입니다. 그 얼음 녹음 끝나네요, 그냥. 아까 제가 뭐 네. 바다가 높아져도 끝나고 네네. 네. 얼음 녹아도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용수철이 늘어나면 다시 안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1.5도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1.5도는 이제 2도씨까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우리 큰일 나니까 1.5도 막자는 거였고 네네네. 2도씨까지 가게 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왜 기후기후 난리냐? 이유가 있는데 영구동토층이 이미 녹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시베리아 지역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엄청난 싱크홀이 생깁니다. 왜? 그 밑에 있는 영구동토층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미 영구동토층은 녹고 있고 거기서 이산화탄소 규모가 나오고 있어요. 바다의 온도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를 인식하는 것이 ESG 얘기하는 데 처음이에요. ESG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를 뭐 더 좋은 세상 이게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답해 주시는 게 됐다 그러면 모르겠고 그냥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나이 드신 분들 나는 다 살았는데 뭐 살만큼 살았고 뭐 자식들이야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나이 어린 분들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줄인다고 하더니 왜 안 와도 안 줄이냐 네네.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다 가르치고 이대로 가면 지구가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걸 다 가르쳐 놓고 왜 이산화탄소 줄인다고 말만 하고 하나도 안 줄이냐. 툰베리 같은 애들이 나가서 막 그렇죠. 네. 시위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거 내가 살 텐데.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하고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제도 뭐 존 맨친이라는 분이 그 빌드백 베러라고 해가지고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그 기후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 그 법안을 반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반대했는지 봤더니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상당 부분이 석탄 트레이딩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찬성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저기 엄청난 그 후원금을 석탄, 석유 관련 기업들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반대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아지겠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이호수팀장 ESG가 어쩌고 하는데 ESG 주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뭐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우왕좌왕할 것 같습니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해요. 그렇죠. 네. 지구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알게 될 거고
이상 기온 현상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게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올해 하나도 안 줄었어요. 내년은 더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더 심해질 겁니다. 매년 더 심해질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안 되는데 뭐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안 돼. 네가 뭘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옆에 있는 애들도 따라하지. 그게 이제 테슬라인 거죠. 네. 테슬라가 전기차를 테슬라가 전기차를 안 만들었으면 지금도 내연기관 차들은 그냥 내연기관 차 만들 거예요. 그렇겠죠. 네. 얘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태양광을 이렇게 기술 개발하지 않아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지금도 석탄 떼고 막 하자고 할 거예요. 왜? 어차피 돈 비싸서 못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은 20분의 1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의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대체를 한 해 만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하는 것이 사실 지구를 지키는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져요. 네. 지금도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ESG Motivated Investor라고 얘기합니다. ESG 잘하는 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혹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의지를 가진 기업에게는 내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낸 투자를 해줄게. 라는 거를 ESG Motivated Investor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ESG 진심인 투자자인 거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당장은 그래도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네. 제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돈을 벌어야지. 이게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데일리 길포드라든지 이런 수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이미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나는 좀 돈 덜 벌어도 돼. 네가 좀 기술 좀 개발해가지고 좀 지구 좀 살려줘.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투자들이 이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러니까 ESG 한다고 하는 회사에 현혹돼가지고 ESG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네네. 진짜 길게 보셔서 ESG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에 를 응원해 준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언젠가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느 순간엔 가파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하고 버틸 수는 있겠죠. 네. 언제까지는. 그러나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계점에 도달하면 정말 폭발적으로 이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눈으로 이제 점점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들에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댐을 건설하고 있어요. 베네치아가 작년 12월 달에 완전 침수되고 나서 네네. 베네치아에 관문을 짓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배가 지나다니게 하는데 네네. 해수면이 올라갈 것 같으면 관문이 올라가는데 그 관문의 규모가 한 덩어리가 300톤이고 이걸 다 짓는데 8조 원의 돈이 든 정도의 관문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이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해수면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네네. 해수면이 올라가면 베네치아는 언젠가 침수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조 원을 들여서 하고 있죠. 이게 비단 베네치아 문제가 아니고요. 덴마크의 코펜하겐, 네. 그리고 심지어 뉴욕도 지금 관문을 짓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올해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올해 일어났던 일 중에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미국의 그 마이애미 지역에서 콘도가 하나 그냥 느닷없이 뜬금없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어요, 그냥? 네. 그냥 있던 콘도가 무너졌어요. 어. 왜 무너졌나 봤더니,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이거 해수면 상승이 때문에 지반이 약화돼가지고 무너진 것 같다. 근데 아직 뭐 그거 원인이 그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건물들이 하나 더 생기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럼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번에 파월이 만약에 안 됐으면은 브레이너드 이사라는 분이 연준 이사가 됐었을 텐데 연준 의원이 의장이 됐었을 텐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기후 위기는 이거는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금융 위기가 기후 위기가 어떻게 금융 위기야?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고 실험을 해보면 돼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 건물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것도 무너질 것 같은데 저거는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네네. 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할까요? 이사 가겠죠? 이사 가겠죠. 네. 그쪽 부동산 값 떨어질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거기에 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을 담보로 나간 대출은 회수하려고 하겠죠. 네네. 그 회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 미국의 서부와 동부에 있는 수많은 집들 담보로 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MBS의 가격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 아까 인플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위험인 거예요. 부채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후 위기를 막지 못하면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브레너드 이사가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험도 문제예요. 누가 보험을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네요.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리스크를 체크하는 데가 재보험사들이에요. 보험사들이 지금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한 뭐 2, 3년의 기간을 봤을 때 인류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 거냐, 좀 더 중요한 인류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가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기후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모티베이티브 투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모티베이티브 투자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관련 그런 친환경이라든지 그쪽 산업은 좀 길게 보시면서 야, 무슨 그림이 무슨 800억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림이라는 것에 저장해 놓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살 수 있는 비즈니스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국내 시장 관련 이슈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서 요약된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UBS 증권사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3,3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섹터별로 보면은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EPS는 26% 정도 증가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주식이라고 한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양대산맥이 있죠. 근데 사실 이 두 주식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규제 이슈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특히나 이 대형주 중에서도 별로 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지금 부진한데 그 이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데이터 관련 기업들 뭐 유망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궁금합니다. 2022년에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왜냐면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가 없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대부분 구글이 다 먹은 경우가 많고요. 그쵸. 뭐 데이터가 왜 돈이 되냐? 그게 좀 사실은 이제 뭐 기사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옛날에는 원유지만 지금은 데이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네. 도대체 데이터가 왜 돈이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려고 그러나? 뭘 할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정도의 느낌? 막 그런 정도인데 사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그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가 무형의 경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무형 자산이 가진 특징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무형 자산은 거래가 안 됩니다. 네. 왜 거래가 안 되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은 언제 거래될까? 둘 중에 하나죠. 애플이 망하거나 아니면 애플이 M&A 되거나. 그렇죠. 네. M&A 된다고 하면은 엄청 프리미엄을 줘야 될 거고 망하면은 빵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평가가 안 되죠. 왜 평가가 안 되냐면 내가 사는 집은 10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옆집이 지난달에 10억이 팔렸으니까. 네. 근데 거래가 안 되니까 평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담보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무형자산을 담보로 대출 웃기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은행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 들고 가봐야 담보로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대출 안 해줍니다. 네. 달란트 투자 네네. 유튜브 채널 무형자산입니다. 이거 은행 가져가죠. 이거 담보로 대출해주세요. 가세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나요? 은행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네네. 저도 뭐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 되게 이 사람들 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가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은행의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 무형자산 투자만 하니까. 유형자산 투자는 없어요. 왜? 어차피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늘어났죠? VC의 투자는 급증했죠. 손정희 회장만 무형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따라가는 수많은 그 벤처 캐피탈들이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소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투자하는 건 다 뭡니까? 유니콘 기업들이 무슨 뭐 빌딩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다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게 대표적인 게 디지털 에셋인 거죠. 디지털 컨텐츠고. 네네. 그 컨텐츠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식산업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그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NFT 기술인 거죠. 네네. NFT 기술을 통해서 제가 거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이 증명이 안 되죠. 내가 무형자산이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전부 복사해서 다 하나 가졌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NFT를 통해서 등기 번호를 주니까 이건 네 거네? 어쨌든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네. 거래가 되면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되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NFT화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을 NFT화해서 담보 가치화해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수많은 금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걸 매크로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 엄청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연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너무 넘쳐난다 이러니 얼마나 넘쳐나니? 그러면 야 몰라 아무튼 엄청 늘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청 늘어나는 걸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작년에 이제 그 4월 달에 유가가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유가가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주유소에 갔더니 주유소 아저씨가 저한테 이숙 씨 제 기름 좀 줄 테니까 돈 좀 받아가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네네.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왜 그럴까요? 주유소는 미쳤다고 왜 그럴까요? 저장해 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네네네. 주유소 통이 가득 차가지고 기름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름 좀 가지고 내가 돈이라도 줄 테니까. 네네. 그런 현상이 짧지만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은 저장 공간이 없다는 거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금리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장해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채권이라는 그릇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걸 투자라고 한다면 채권이라는 그릇에 담았는데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만큼 풀렸다는 거죠. 네네. 자, 그릇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주식 투자 그러면은 주식을 뭔가 사가지고 투자하고 그런 거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은 삼성전자 주식 한 개에다가 여러분의 돈을 저장해 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이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네네. 저장해 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NFT 기술을 통해서 무형자산이 거래되기 시작하고 평가되기 시작하고 담보가치 인정을 받아서 금융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는 저장해 놓을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무슨 그림이 무슨 800억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림이라는 것에 저장해 놓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형자산,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 그리고 뭐 부동산 등등, 네네. 이건 다 유형자산이잖아요. 거기보다 훨씬 더 큰 무형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기술이 발전됐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살 수 있는 비즈니스는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기를 사람도 씹어 먹는다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인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지금 몸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단적으로 보여주면은 강남에 있는 집값 그 상가의 건물보다 판교의 임대료가 더 비싸요. 왜? 판교에는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 있는 기업들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몸값이 워낙 많고 빨리빨리 이렇게 수급을 하기 위해서 판교는
땅값이 좀 엄청 올라가 있었거든요. 아.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 건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가지고 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해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이나 디지털 공간에다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그리고 어떻게 NFT를 하지 않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후퇴하는 그런 게 아마 내년에 본격화될 거예요. 아. 단순하게 NFT를 잘하는 회사가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NFT 기술이 만약에 연간 사업 전망,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지금. 모든 회사들이 NFT를 통해서 뭔가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시장이 열린 거예요. 무형자산 어마어마한 시장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너무나도 큰 기회가 열린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하더라도 가장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이걸 돈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가 될 거고요. 기존에 있던 전통 산업들에서 뭔가 투자를 하려고 그랬더니, 야,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뭐 연봉이 뭐 얼만데 뭔 소프트웨어 앉아가지고 뭐 일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 애를 연봉을 어떻게 줘? 뽑을 수도 없습니다. 뽑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될 거예요. 네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메타버스 공간이라 표현하는 뭐 가상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세상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잘하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결국 인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부들을 잘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그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내년에도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서두에 무형자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무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 기업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게 있고, 사실 두 회사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그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누가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두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금리나 아니면은 연준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전통자산이 좋고 가치주가 좋고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에 이제 수혜가 있을 거고요. 금리가 이제 뭐 만약에 진정이 돼서 뭐 인플레이션이 재풀에 죽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고 어려워지는 환경이 된다라면은 주가가 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가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떤 시나리오인지에 따라서 저는 사야 되는 거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야 되는 건 이런 기업들이고, 네네. 사는 시점을 인플레이션 진정된다 그러면 좀 빨리 사셔야 되는 거고, 진정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천천히 사시는 거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 말씀하신 그렇죠. 건가요? 네. 그리고 아까 ESG 관점에서 보면 아. 테슬라 같은 회사들인 거죠. 테슬라 같이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테슬라처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네네. 회사들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장에서 확실히 좀 인플레이션 이게 좀 되게 화두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매파적인 성격 그런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지금 약간 기술주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좀 부진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완화되는 스탠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눌려 있다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최근에, 원래 이제 중국이 최근에 약간 좀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좀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12월 들어서 갑자기 지준율을 인하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성격인 대출 우대금리 이것도 소폭 인하하는 등 약간 좀 경기 부양책 이런 쪽으로 좀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신흥국에 약간 좀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요. 네. 그 정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되게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흐름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짧게 투자를, 짧게라는 얘기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밴드로 그런 중국에서 좋아지는 흐름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게 크게 관심은 없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좀 그런 단기적인, 사실 이것도 뭐 누가 보냐에 따라서 주관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장기라고 볼 수도 있고 단기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약간 좀 거대한 그런 흐름의 변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네. 저는 더 관심 있는 거는 중국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관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빅테크들을 탄압하면서 네네.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하는 거는 뭘 이용해서 경제가 성장해야 되냐? 그거는 저는 명확한 게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해서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서 기술 혁신을 만드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 빅테크를 규제한 거는 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 어차피 내가 다 뺏어갈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성장 동력이, 물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뭐, 땅을 질 수는 있겠죠. 유동자산, 뭐, 유형자산 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네. 그것 때문에 뭐, 철강 가격 올라가서 이런 투자,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제가 생각하는 큰 흐름에서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은 중국에서의 그런 움직임은 사실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내가 어느 국가에 투자를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막 무형자산 엄청 강조했고요, 기후위기 강조했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이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등락은 있어요, 항상. 이게 제가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도 40년 내내 이렇게 오지 않았, 네네. 이렇게 됐었다고요. 네네. 지금도 저는 미국이 더 좋은 환경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과도하면은 되돌림이 있고, 과도하면 되돌림이 있는데, 과도했다가 되돌림이 있다, 과도했다 되돌림이 있을 때마다 저점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신흥국이 좋아지는 듯, 미국이 좋아지는 듯, 알겠어. 미국이 이렇게 좋아질 때도 있고, 이렇게 좋아질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게 한 번 지나고 나서 뭐가 더 좋아졌어? 결론을 놓고 보면 계속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파도들이나 이 작은 파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작은 파도가 뭐 3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네네. 그런 사이클들은 이용하시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진짜 길게 보고 했을 때 그 밑에 관통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호석 이사님 모시고 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약간 뭐 물가, 기준금리 그러한 이슈와 그 다음에 약간 장기적으로 볼만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잘 복기를 하고 또 추가적인 인사이트가 또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최근 출간한 책과 그 다음에 이호석의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또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서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호석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